기업이나 국가보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도 못 올 수 있는 기회인데 허무하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공부라도 해보시고 아예 공부조차 안 해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때는 너무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심할 거고 배도 아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봉천동의 현인 봉현님께서 네. 최근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나 이슈 등이 있다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우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의 이란 쪽이랑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포함해서 뭐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선거가 사실 주요한 선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4월달에 총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미국도 올해 말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거 같은 거 앞두고 길거리 가다 보면 뭘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현상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 선심성 정책들이 유권자들한테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지지층에게 어떤 뭐 세금적인 거나 아니면 그 우회적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올해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런 리스크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다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6,300만 원 네네. 절대 금액으로 하면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현 시점에서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을 사실 사는 건 되게 쉬워요. 음.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에 돈을 보내고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음. 근데 비트코인 투자에서 사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거든요. 되게 쉬운 예로 뭐 재작년인가 FTX 거래소라는 그 전 맞아요. 세계에서 1, 2등 하는 네. 거래소가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니까 금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영수증만 들고 집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 금을 가지고 금은방 주인이 딴짓을 한 거죠. 뭐 부동산도 사고 자기 자회사에 투자도 하고 자기가 좀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야 내 금 내놔 했더니 아 미안 다 썼어 이래서 파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을 했던 게 금은방이 망한 거지 금이 망한 게 아니다. 금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 금은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금은방을 가서 금을 산 다음에 금을 집에 가져와서 금고에 보관하듯이 비트코인은 지금 사도 되지만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분할로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직장인이라면은 월급에서 일정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사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현금이 아예 없이 맞아요. 100% 다 자산만 사는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개인 금고에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네. 샀을 때 네. 여기 좀 몇 개는 보여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가격 올라도 사시고 네네네. 떨어져도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총 보유세량은 굳이 보여드리진 않지만 매수할 때마다 매수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르면은 또 손이 안 나가는 게 사람의 네. 심리 같은데 네.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 그 어떤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필요한 자산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가장 지적인 순간에 제 기준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감기가 이제 네. 4월에 있잖아요. 4월 말에서 5월 말 21만 번째 블럭마다 반감기가 오는데 이제 그게 한 4월 말에서 5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를 되게 기대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올해 한 12월 이때까지 한번 수익률을 네네. 봤을 때 네,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다 네. 그런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봉현 형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는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철학이라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없고 줄어들잖아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래서 지금이 6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이런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빨라지면서 저는 연말 정도가 되면 뭐 한 최소 1억 5천에서 지금보다 2배에서 그래요. 더 긍정적으로 보면 2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플러스 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완전 뉴스 도배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당연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도배가 되겠지만 이제 기회도 같이 날아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포텐셜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 네. 그 어제 이제 처음으로 그 ETF 팔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가격 하락했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시네요.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네. 변동성이 있었던 거지 올해 초 대비하면 여전히 3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1년 전 대비해서 여전히 3배 올랐고,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게 뭐 한 3-4%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네네. 이제 투자 좀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게 또 샀는데 뭐 네. 호재에 있고 막 돈 들어온다고 해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네. 이게 또 뭔가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 있잖아요. 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호흡에서 이 자산의 장기간의 수요가 늘어날지만 체크해 보시면 아마 불안감이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아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맞아요. 투자하신 큰돈 분들. 못 넣죠. 네, 그래서 큰 돈 전 재산을 다 때려박은 저도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그분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떨어지면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올해 말고 조금 네. 더 길게 보면 얼마까지 갈 거라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올해 말에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대략 1,2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치 저장의 역할을 했던 골드, 그 골드 중에서도 산업 수요를 다 빼고 그냥 각국 중앙은행에 누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가치 저장의 역할만 하고 있는 그 골드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산업용 제외하고는 1경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경이면 지금 비트코인이 1,200조라고 했잖아요. 그 대략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대략 뭐 한 15년으로 치면 15년 동안 금의 시가총액의 12%를 따라잡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시가총액 90%, 88%를 따라가는데 한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한 최소 8배는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한 4, 5억이 될 거고 그 동시에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연 단위로 뭐 7% 정도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은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뭐 10억까지도 충분히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을 넘는 건 되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이랑 비트코인의 가진 성질이 비슷한데 동일한데 성능이 더 좋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 지금도 보면 골드라는 이제 상품이자 자산이 뭐 역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출현을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1달러에서 먼저 거래된 2000 대략 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한 13년이잖아요. 그 13년 동안 골드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비교해 보면 금은 5,00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했지만 가까운 1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라는 곳은 단기적으로 보면 비이성적이라서 과열도 될 수 있고 저평가도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거나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애플이 비싸잖아요. 삼성전자 비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싸잖아요. 그것들은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뭐 효익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제공해 없으면 안 주거든요. 되죠. 네,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1,2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선진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부동산, 주식 다음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대상이겠지만 이 1,200조짜리 자산이 어떤 나라에서는 필수자가 되고 있고 그렇죠.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송금을 할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도 획기적으로 그런 속눈 수수료를 낮출 수 있거든요.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네.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웅달님 포함해서 웅달 책방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벽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니까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정말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1시간 정도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되게 검증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블랙록이나 네. 피델리티나 다 1등, 2등이잖아요. 전 네, 세계. 네, 전 세계. 굴리는 자금만 해도 몇 경이잖아요. 네, 몇 경 경이죠. 아니에요. 그런 데가 이미 그렇게 해서 자기 고객들을 네. 그 한 명 한 명이 다 얼마나 소중한 고객들인데 그 그럼요. 사람들 돈을 영업해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그러니까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건데 이제 뉴스에서 한 줄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자산군이 새로 생기고 그 초창기에 기업이나 국가보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뭐예요? 그냥 평생에 한 번도 못 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그거를 허무하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공부라도 해보시고 그게 정말 내 철학에 안 맞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포기하셔도 되지만 아예 공부조차 안 해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때는 너무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심할 거고 배도 아프실 거고요. 그래서 꼭 한국 분들이 그런 새로운 신생 자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1비트가 만약에 2%라고 하면 네. 어떤 자산을 사서 6천만 원치를 사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2% 자산 상위 총량이 2%. 상위 2%가 되는 네. 게 있겠어요. 그 진짜 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30년 후에 네. 만약에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네. 모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도대체 그때 왜 안 산 거야? 왜안 사? 우리가 강남을 안 샀냐고 하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뭐 돈이 없었어. 또는 그때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바뀌고 있으면 그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이나 수단도 바뀐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셔라. 대신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부터 공부해보셔라.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런 거잖아요. 왜 강남 아파트 안 샀어? 왜 삼성전자 안 샀어?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네이버 카카오 안 안 샀어? 왜 비트코인 안 샀어? 이런 네.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거기 과수원이었어. 야 건물 아무것도 없었어. 아파트 하나 딸랑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산을 많이 불리셨고 그때도 아마 그 가치를 보신 분들이 계셨겠죠. 이쪽 개발 계획 보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이 중심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운이 좋아서 그냥 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어쨌든 뭐 공부를 해보시자. 네, 해보자 이런 말씀.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봉현님은 아까 네. 월급을 받으면 네. 수입이 생기면 현금을 안 남기고 그냥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참고하는 지표나 막 되게 기술적 지표들도 되게 네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뭐 온체인 데이터인가 막 그런 네. 것도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보시는 건 없으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제 재미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전혀 참고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 직장인이잖아요. 바빠요 사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해서 네. 그런 거 다 챙겨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본질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4차 산업 시대에 수요가 늘어날지만 체크를 하고 그게 늘어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1, 2년 안에 써야 되는 돈은 투자하지 않지만 3년 이상, 4년 이상 묵혀도 되는 돈이라면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급한 돈이 생기면 그냥 3년 전에 투자했던 비트코인 팔아서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아까 막 5억, 10억도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한 5년, 10년 걸리는 거고 네네. 올해는 한 2억 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2억, 5억인데 네. 이때도 안 파실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만약에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월급만큼 생활비로 쓰면 되니까 차라리 그때는 추가 매수 안 하고 월급의 100%로 소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자산이라는 건 당연히 제가 어떤 순간에 오면 팔아야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팔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면 그냥 꾸준히 계속 일을 하고 일한 걸로 생활비 쓰고 예, 절제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자산도 모으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 자산이 우상향이 끊기면 파는 네. 건데 네. 이거는 뭐 5년, 10년 후에 뭐 5억, 10억 갈 수 있는 거면 네네. 팔 필요가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런 우량 자산도
초창기에 많이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의 애초의 계획은 사실 뭐였냐면 신입사원 때부터 10년차 과장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자산을 아껴서 산다. 그리고 10년 그 월급을 아껴서 산다. 네, 아껴서 월급을 아껴서 자산을 사고 폭락장이 오면 대출 받아서 산다. 이게 제 원칙이었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그냥 내 월급을 100% 소비한다. 그러면 제가 초창기 10년에 투자한 자산을 총 20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또는 그 자산을 조금씩 팔아도 네. 이제 부가 깎이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26살 때부터 일을 해서 뭐 대략 20년이라고 치면 한 56세니까 딱 그 사이클이 맞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고 우량 자산을 살 거면 초창기에 빨리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지금 맨날 스파 브랜드 옷 입고 뭐 명품 이런 거 잘 모르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껴서 산 이 자산이 미래의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을 하니까 뭐 되게 재밌었어요. 비트코인 모으는 것도 재밌었고 애플이나 뭐 테슬라, 삼성전자,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 모으는 것도 재밌었고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20년 후에 네. 이제 그 투자한 자산이 같이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걔는 이제 성숙 기업이나 뭐 성숙 자산이 돼 있을 거고 네. 그럼 그때는 좀 팔아도 괜찮겠네요. 성장성이 조금씩 그 멈춰졌을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그 성장주들이 이제 10년 정도 뒤가 되면 이제 거기서 배당도 나올 거고 그럼 그 배당으로 살면 되고 그렇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제가 이제 수명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팔아서 써야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의 계획은 원래 그랬습니다. 10년 정도는 자산을 모으고 10년 정도는 내가 내 능력도 키워가지고 제가 사실 주식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니까 제 실력을 키워서 남은 10년은 이제 제 키운 실력만큼 그 월급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그런 위치가 되면은 그때는 그런 자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초창기 때 뭐 성장주나 성장 자산을 볼 수 있는 안목이겠네요. 아무래도 그 자산이 이제 미래에 정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사실 지금 현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렵지만 어렵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책도 네, 책도 읽으셔서 저만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배우셔도 좋고요. 그냥 일상을 보면서 주변을 잘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저는 누구라도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 직장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고 그 제 철학에 맞는 투자를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걸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뭐 책 얘기 나왔으니까 나는 월급 내 비트코인을 산다. 뭐 책에 뭐 책 소개와 함께 책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출간하게 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는 그 저의 적립식 투자 노하우랑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쓴 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상자산 업계와 완전히 무관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시선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우선 제 투자 철학은 제가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그런 자산을 찾아서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또는 나의 DNA를 가진 우리 자녀에게 가치 훼손 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고 했던 부동산과 주식은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가치를 전송할 때 어마어마한 그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억 이상, 뭐 30억 이상으로 예를 들면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자녀 세대에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럴 땐 세금이 사실은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한테 상속될 때 거의 뭐 반 정도가 세금으로 맞아요. 이제 납부를 해야 돼가지고 그랬었고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분의 주식 자산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보로 귀속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가치 저장의 역할을 했던 부동산과 주식이 이제는 그 가치를 전송할 때 훼손율이 그 손실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풀어놨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희소성과 역사성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한 비트코인 그런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보신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네. 실제로 봉현님이 또 업무를 하시다가 네네네. 뭐 스위프트 송금망 관련해서 네네네. 또 어떤 이벤트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수출 담당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여러 지역에 출장도 가보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책에 좀 풀어놨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운이 좋게도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이제 저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책에 좀 담아놨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실제로 뉴스를 보고 그냥 세상을 관찰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10년차 직장인이 지금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풀어봤습니다, 책에서. 그리고 또 책에서 보니까 개인 지갑으로 꼭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지갑을 사용한다는 게 지금 많이들 하시는 거는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 그거를 이제 지갑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자지갑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만약에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에 보관은 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그 서버가 고장 났다거나 서버가 이제 뭐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그런 지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산들이 동결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없지 않거든요. 제로는 아니거든요. 최악의 순간에. 그래서 그걸 굳이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보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가 망할 리스크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조금 담아놨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진짜 내 소유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게 핵심인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은방 가서 금을 샀는데 금을 거기다 놓고 영수증만 들고 집에 오면 그 금을 가지고 금은방 주인이 어떻게 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금고를 만들어서 내 비트코인을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책에는 그 QR코드 형태로 동영상 형태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사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코인을 내 지갑으로 빼놓으면 지갑 한 요만하니까 주머니에 넣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진짜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뭐 옷 잘 입고 그냥 도망가면은 전쟁 그 피해서 남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힘들게 일한 돈을 다 부동산에다가 강남 아파트에 때려봤는데 미사일이 날라서 그 강남 아파트 그냥 폭격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이스라엘 최근 경우로 보면 우크라이나도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열채를 갖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전쟁이 나면 사실 그 열채가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나 또는 어떤 현금화하는 측면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거래가 정말 안 되고 있어가지고 황금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걸 또 이제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개인 지갑 저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업비트나 빗썸 같은 그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왜 개인 지갑으로 빼는 게 중요한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도 제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했으니까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